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얼룩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얼룩이라고 불리는 잊힌 시간, 사라진 공간, 소외된 사람을 예술로 기억합니다. 얼룩이 무늬가 되듯 사라지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 잊히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한 첫 책 쇼케이스 사회를 맡은 최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여기 섰습니다. 공연을 관람하실 때에는 음료수 외에는 다른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 후에 작가의 서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연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촬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연 후에 안내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내를 듣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주 사적인 여행 쇼케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로운 여행기의 쓸모. 똑같은 삶은 세상에 없다. 나와 당신, 우리가 살아서 쓰는 모든 이야기는 위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유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사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과 맞닿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막연한 희망이 지금 이 책 그리고 이 무대에 서는 가장 커다란 동력이다. 좀 더 박수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의자가 참 높은 게 힘듭니다. 앉기가.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많이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대본에 써놨는데 잠을 좀 잘 잤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대본을 읽는 게 말이 되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써놓은 것들을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그리고 저의 첫 책을 축하하는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객석이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잘 보이는 곳이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참 오랫동안 이 순간을 많이 상상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기까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정도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는 시간들을 혼자서 상상하고는 했습니다. 혼자서 이 시간을 상상하다 보니까 이게 나의 첫 번째 여행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내는 과정과 내가 첫 번째 여행을 했던 그 과정이 너무너무 비슷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어쨌든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굉장히 두렵고 외로운 일이구나 하는 걸 체감했을 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이뤘어요. 제 책 제목이 아마 9시쯤이었을 것 같아요. 오전. 그때 검색이 되기 시작하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잠이 조금 밀려왔었는데요. 그때 저는 사실 굉장히 기쁠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방금 앞에 나왔던 우리 최지희 씨는 첫 책 나왔을 때 막 울었다고. 그래서 첫 책은 집에서 혼자서 봐야 된다. 막 망가지게 울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실감이 잘 안 나고 그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 머리가 까치집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배가 되게 고팠어요. 아침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리고 아침 해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고 있었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분명 나는 이 순간에 내 인생의 대전환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상상할 때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이 순간에. 그런데 아침에 막상 일어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나는 여전히 까치지불한 30대 남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어떤 존재이더라고요. 상상이라는 건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상상할 때가 현실이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작가가 되겠다라고 상상할 때는 알 수 없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 혹은 현실적인 권태들을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땐 단지 희열만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고 한순간에 변한 내 모습만 상상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아, 여기에 지금 이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내시고 들어오셔서 앉아 계신데 야, 이거 지루해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많이 두렵고 외롭고 그런 생각인데요. 그리고 초조하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한 10분, 20분 지나고 낭독 한두 개 하고 이러면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떨림과 긴장감 같은 것들을 권태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태라는 게 나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가라는 것을 하고 싶었을 때, 책을 내고 싶었을 때 제가 원하던 건 책을 냈을 때 한순간의 희열이 아니라 작가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였었던 거거든요. 창작자로서 살아가는 것. 근데 살아가는 것은 순간순간 빛나는 희열과 지난한 권태가 자리를 맞바꿔 가면서 그냥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익숙하고 권태로운 순간을 내가 갖고 싶었나 보다. 작가로서 찡찡대기도 하고 작가로서 아, 창작 힘들어 이런 말 해보고 싶었고 나 작가로서 이런 게 너무 힘들어. 아, 작가가 아니면 모를 거야.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그 권태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낭독은 상상과 현실에 관한 문장들을 엮어봤습니다. 양조환의 첫 번째 에세이 아주 사적인 여행의 첫 번째, 두 번째 꼭지에 실린 문장들인데요. 놀랍게도 책을 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찾기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페이지 수로 안 적어왔거든요. 그리고 좀 띄엄띄엄 문장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낭독 상상과 현실에 관한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박수를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낭독이 끝나도 박수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1.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여행은 미움이 없는 곳으로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로 데려다 줄 것이다. 두 번째 낭독을 하겠습니다. 2.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여행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을까? 삶의 바깥에서 구원을 찾으려 들지만 건강한 인생을 위해 정작 바꿔야 하는 건 삶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라는 걸 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여행지로 몰아넣는 건 사랑받지 못하는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스미는 두려움이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이 나를 깎아내야 하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많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이 먼저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겠지만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나서 더는 갈 곳이 없을 때 도시 밖으로 눈을 돌렸다. 여행은 돌아갈 길 없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일이었다.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이곳보다 차라리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아래의 저곳이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은 다이빙인 셈이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상상과 현실이라는 걸 잡은 이유는요. 여행이라는 게 상상과 현실이 묘하게 교차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제가 언젠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은 진짜 가 있을 때보다 계획할 때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 어딘가에 가고자 할 때 그때가 훨씬 재밌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의 첫 번째 여행 이야기를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23살 봄에서 여름 그 즈음이었는데요. 돈이 없었어요.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유럽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값싼 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전거 한 대를 6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래서 자전거를 들고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로 가서 그러면 자전거를 타면 기차값도 아끼고 버스값도 아낄 테니까 싸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무작정 바르셀로나로 갔습니다. 그렇게 90일 동안 폴란드에 있는 바르샤바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제가 가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탈 때마다 느끼는데요. 한 50분 정도 타면은 5km 정도, 50km 정도 타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90일을 그때 제가 한 3,8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90일을 나누면요. 하루에 50km도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마실을 계속 나갔던 건데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게 커 보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남산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건 책 안에 실려있는 저의 이야기고요. 사실 책에 실리지 않은 다른 아르바이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공사장에서 방충망을 다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의 에피소드를 책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서 들었던 말들, 어떤 이야기들, 그 날선 어떤 문장들, 그걸 제가 다듬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실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지 거기서 나온 문장들이 너무 비속어나 이런 거여서가 아니라요. 제가 거기서 나온 어떤 힘듦, 어려움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인간이 아직 못 돼서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말들을 제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저의 경험이 안 돼서 그것을 풀어내지 못했었던 건데요. 어쨌든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혹시 오늘 분당 신도시에서 오신 분 없으시군요. 계시네요. 아파트에서 오셨나요? 분당 신도시 아파트 방충망 거의 다 제가 달았습니다. 성남시청 신청사 가보신 분 계시나요? 가보셨구나. 거기 방충망 다 양주환이 달았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때 한참 분당 신도시가 올라가고 성남시청 막 새로 올라갈 때
제가 그때 방충망 달러 거기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방충망 일을 하면서 정말 고되거든요. 그나마 방충망 일은 다행인 게 공사의 마지막 작업이어서 막 큰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를 막 많이 거치지는 않아요. 그래도 직접 몇 층까지 방충망을 나르고 또 사이즈에 맞는 방충망을 잘 골라서 실리콘 쏘시는 분들이 잘 쏠 수 있게 옆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젊을 때여서가 아니라 이걸로 여행 가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재밌게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상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상상만으로도 뭔가 실제 고통을 잊을 수 있구나. 실체의 고통을 되게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살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게 여행이라면 좀 쉽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을 갔고 여행에서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 어디가 제일 좋았어? 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납니다. 돌아와서 집에 혼자 방에 탁 누워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천장을 보고 뭐 하고 온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대학교에 복학을 했고요. 별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제가 돌아보면 너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3년 그래도 살은 거잖아요. 짧았지만 23년 동안의 인생을 단 90일의 여행으로 뭔가 크게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0일이 지나면 나는 많이 바뀌어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인간일 거야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내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를 돌아보면 그때 저는 한 가지 기술이 생긴 기술자는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이 너무 버거울 때면 언제든 외국에 갈 수 있는 기술은 생긴 사람이었어요. 도피가 가능한 언제든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상상할 때와 현실이 조금 다르고 또 여행의 이후도 상상과 현실이 조금 다를 때 우리한테 조금 허무함과 공허함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변곡점을 맞이했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음 낭독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이 다음 낭독 챕터는요, 변곡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사적인 여행의 세 번째 챕터, 미처 기대하지 못한 이야기에 있는 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기대하지 못한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서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도 아닌 채 태어나 무엇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가끔은 벅차다. 반대로 무엇도 되지 않은 채 덩그러니 방에 앉아 있는 순간도 견디기 어렵다. 이것은 꽤 벅찬 삶의 원리라고 생각했다. 다시 배낭을 쌌다. 무언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나를 도시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박수 한번 쳐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칠 때 저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수를 쳐주시면 너무 한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앞에 서면 숨이 잘 안 쉬어지긴 하거든요. 방금도 읽으면서 호흡하는 곳을 놓쳐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을 머리에 계속 했습니다. 사실 이 책 그리고 변곡점, 내 인생의 변곡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싱어송라이터 이승윤님의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승윤님은 저에게 항상 말하죠. 너는 나보다 클 거다라고. 그러니 나에게 매이지 말아라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는데요. 사실 친구 관계로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이승윤 싱어송라이터, 음악인 이승윤이 생각하는 본인의 한계보다 제가 생각하는 그의 한계가 더 클 거고요. 그도 제가 생각하는 한계보다 그가 저를 생각하는 한계가 더 클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같이 지내왔던 친구 사이이고 그렇게 어떤 변곡점이 된 중요한 시점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윤 씨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곡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이태원의 한 카페였어요. 아마 둘 다 이제 군대를 갓 졸업하고 졸업? 왜냐면 제가 공익을 나와서 제대라는 말을 잘 저는 소집해제, 그는 제대 하고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그냥 얼굴이나 보자 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그냥 무턱대고 야 유럽이나 가자. 우리 너 음악하고 나 글 쓰고 미술하는 사람 한 명 껴가지고 가서 작품하자.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승윤 씨도 오케이를 한 거죠.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승윤 씨가 먼저 유럽에 갔습니다. 저보다. 제가 뒤따라 가기로 되어 있었고 갔습니다. 저도 안 가진 않았습니다. 갔는데 어쨌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하루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저희가 함께 보낸 시간은 프라하에 있는 어떤 큰 호수에서 백조를 보면서 우리 내일 뭐 할까 했던 그 대화가 마지막이고요. 저는 야 난 내일 가야 돼 하고 왔습니다. 그 글을 혼자 두고 온 거죠. 이거를 추천사에도 이 사연을 쓰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게 제가 잘못한 어린 시절이긴 했으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이걸 갚아주긴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딱 돌아오는 시점에 승윤 씨가 연락을 했어요. 서울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자기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다, 이걸로 갚으면 되겠다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어요. 같이 지내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마지막 날에 승윤 씨가 가는 거를 배웅을 못 해줬어요. 못 해주고 저는 회사에 출근을 했고 승윤 씨는 이제 알아서 집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됐는데 얼마 전에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기억나냐 그거? 이렇게 물어보더니 제가 너 내가 일주일 잠깐 살았을 때 나갔던 날 너 기억 못하지? 그래서 제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출근하기 전에 책상 위에다가 쪽지를 써놓고 나갔어. 일주일 동안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그런데 그거 보고 한참 울었어. 내가 너무 힘들 때 그 쪽지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나 힘이 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 쪽지가 트리거가 되긴 했나 봅니다. 저희 집에 본격적으로 들어와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같이 살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승윤 씨가 되게 어색하게 날개짓 하던 시절부터 옆에서 공연을 같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의 이승윤과 비교하면 어색하다는 말이지 그때 당시 저한테는 그것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와, 쟤는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저렇게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집에 들어왔고 때마침 저는 잡지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좋은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승윤 씨의 공연 혹은 버스킹 공연 이런 걸 제가 보러 가면 이 사람의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보이고 근데 그걸 보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쟤도 저만큼 컸으니 나도 저만큼 자라 있겠구나. 쟤도 저만큼 컸으니까 나도 이만큼 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승윤 씨가 정말 저 멀리 멀어진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키가 큰 사람이 되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그 친구가 저랑 키가 똑같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많이 크긴 했어요. 그래서 저 아직도 어디 가면 키 큰 친구라고 소개하고 다니는데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튼 언제였냐면요. 올림픽 공원에서 혼자서 버스킹을 할 때였어요. 무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버스킹 공연이라고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무대였고요. 관객석도 막 100개, 200개 정도 깔려 있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이후에 유명한 분들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승윤 씨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공연을 관람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연을 하는데 인간이 너무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멀어진 내가 성장하는 속도랑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멀리 가 있는 느낌이 들고 내가 쟤를 못 따라잡나 이제? 이런 한계 아닌 한계 같은 것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 진짜 저한테는 전기 충격 같이 찌릿하게 그리고 가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머리 안 거치고 그냥 입으로 툭 나오는 말로 작가 돼야겠다. 이 말이 그냥 툭 진짜 나왔습니다. 마법처럼 나왔고 제가 그거를 언젠가 승윤 씨한테 말했어요. 야, 너 올림픽 공원에서 했던 공연 진짜 너무 멋있었다. 그게 진짜 일생일대 나한테는 일생일대의 공연이었다. 근데 자기가 무슨 노래에 결론인지 기억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승윤 씨는 일주일에도 막 5번, 6번씩 막 하루에도 2번씩 버스킹을 하던 시절이라 어디서 어떻게 버스킹을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냥 일상 가운데 하나였겠죠.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저는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환경을 좀 바꿔서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고 싶었어요. 확 변하는 순간 만들고 싶었는데 내 맘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하는 건. 그런데 저의 변곡점이 된 순간이 이승윤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승윤의 공연이었고 또 이승윤의 변곡점이 된 순간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쪽지였고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고 너무 우습게도 일생일대의 한 장면이 당사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구나. 사실 이 책의 두 번째, 세 번째, 2부, 3부 아주 사적인 관찰과 아주 사적인 다짐은요. 딱 그 마음에 쓴 책입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내 스스로 가져오고 싶기도 한데요. 근데 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어쩌면 지금 계속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작가가 돼서 누가 뭐 좋은 싱어송라이터가 돼서 이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일상이 사실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변곡점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챕터를 쓰게 된 겁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보자. 그게 일상적인 언어들이 어쩌면 누군가한테 되게 일생일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상은 힘이 있는 거다. 별것 없어 보이지만 누군가한테는 그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순간일 거다. 정작 본인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순간도 저한테는 일생일대의 한 순간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책의 1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상과 현실 그리고 변곡점에 관한 이야기로 1부를 풀어봤는데요. 1부와 2부 그리고 2부와 3부 연결되는 가운데 종종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종종 스태프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랑 저쪽에서 사진 찍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종종 이런 쉬는 타이밍에 왔다 갔다 해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2부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앞에 프롬프터가 있는데
안 써본 걸 역시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낭독은 우연과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변곡점들이 일상과 우연에서 왔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 그 우연들은 어떻게 인연이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책 2부의 아주 사적인 관찰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야기를 제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펴서 읽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진이랑 영상에 잘 나오기 위함이거든요. 사실 여기 다 써 있어요. 근데 이거 좀 길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이거 프롬프트 한 번만 읽을게요. 네,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적당한 거리의 인간. 가끔은 실체보다 그림자가 훨씬 편하다. 조그만 다리를 건너는 승려들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마음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삶에는 실체보다 허구의 사람이 더 많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고 마음을 준 사람보다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이 더 수두룩하다. 다리의 그림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손이 허공에서 반원을 그렸다. 얼굴을 들키지 않는 밤, 누구도 아프지 않을 안녕. 승려들과 조금 멀어지고 나서야 아프지 않을 만큼 가까워질 수 있었다. 둘, 만약 우리의 언어가 같았더라면. 말이 통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의 언어 세계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분명한 건 적어도 내가 아는 모든 생명은 균열을 틈타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다. 나무도, 새도, 사람도 모두. 이미 바깥 세상에 나와버린 생명은 다시 그 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생명은 모든 생명의 운명이다. 그날 밤 나의 언어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것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이제 온전히 내 몫이다. 셋, Love and Fear. 사람을 마음에 들이는 일에는 얼마나 큰 각오가 필요한가. 마음에 들인 만큼 깊이 상처가 날 것이다. 함께 보낸 시간만큼 울어야 할 테다. 아프고 싶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아이를 보내고 몇몇 사랑하는 사람에게 곧장 연락했다. 그 순간 나는 도무지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인생에 있어 몇 안 되는 가장 명료한 예언 같은 것이었다. 이 세 개의 챕터가 벌어진 곳도 다르고요. 벌어진 사건도 다 다른데요. 제 머릿속에서 이 세 개 챕터는 사실 한 묶음인 챕터입니다. 이 세 개 챕터 중에 가운데 들어간 몽펠리에 농아인 친구들과의 만남은 사실 첫 원고에는 없었던 원고였어요. 첫 원고에는 없었는데 제가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나중에 이런 원고가 있었네 하면서 봤던 원고였고, 딱 이 원고가 앞뒤에 있는 러브 앤 피어와 그리고 이거 제가 제 거 챕터를 이제 까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 권태가 벌써 시작했어요. 정신을 못 차리네요, 양주환. 네, 적당한 거리의 인간과 네, 러브 앤 피어 사이에 만약 우리의 언어가 같았더라면이 들어가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 인연에 대한 이해가 쪼르륵 이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집자님에게 요 사이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고, 편집자님도 좋네요 라고 하셔서 그 사이에 넣게 되었고, 그래서 완성된 이 세 개의 연달아 묶음 챕터인데요.
이 챕터들을 연달아 설명을 드리면 적당한 거리의 인간에서는 인간에게 거리감을 두기 좋아하는 한 인간, 그러니까 그때의 양주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양주환이 사람은 좀 멀리서 볼 때 좀 덜 아프고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요, 그러다가 몽펠리에에 도착한 양주환은 나는 그냥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낯선데, 농아인은 내가 경험한 인간이 아닌데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피해 다니던 어떤 인연들을 같은 방을 쓰던 프랑스인 친구가, 야 그래도 대화해봐, 쟤네들도 너랑 대화하고 싶어 해 라고 해서 서로 필담을 나누면서 나온 챕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챕터를 그 챕터에서 나오는 건 낯선 것인데 누군가가 연결을 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두려운 게 아니네, 인연이라는 건.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막 상처만 나는 일은 아니네 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챕터가 러브 앤 피어로 넘어가는데요. 오케이, 좋아, 나 이제 사람들 잘 만날게, 많은 친구 사귈게 하면서 막 사귀다가 굉장히 커다란 사건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러브 앤 피어는 멕시코 시티, 그리고 거기서 조금 동부 쪽으로 가면 있는 푸에르토 모렐로스라는 곳에 제가 멕시코인 친구 집에 머물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분이 같이 살고 있었고 그분은 이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탈리아인인데 벨기에 브뤼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거기에 이탈리아 동료분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동료분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듣고 그 여자친구분은 빨리 짐을 싸서 브뤼셀로 넘어갔고, 저희는 그 친구가 넘어가서 잘 도착했는지 뭐 했는지 기다리는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 먼 브뤼셀에서 이탈리아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 일인가? 나는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죽음을,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제가 모르는 많은 죽음들이 있을 텐데 이거 나 왜 아파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마음에 들이는 건 그 사람의 아픔의 한 조각도 내가 같이 견디겠다는 어떤 각오 같은 거구나.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랑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 이 세 개의 챕터가 연달아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챕터가 연달아지면서 마지막에 저는 두려워서 떠날래로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쓸 때만 해도. 왜냐면 그때만 해도 여전히 사람과 사람을 마음에 들이는 게 무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글쓰기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이, 진심을 자꾸 찾고 찾다가 보면 제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문득 떠올랐던 게,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제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즐거운 모습으로 여기 너무 재밌다, 여기 너무 좋다.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나 지금 좀 이런 일이 있었고 힘들다 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 너무 좋다, 너무 막 좋다. 왜냐면 이미 막 먼 타국에 있는 애가 힘들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그리고 그 통화를 끊었던 순간, 그 순간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뭐 사람이 뭐 거리가 있는 것도 좋고, 뭐 사람 마음 들이는데 뭐 상처가 나는 것도 좋고, 그게 두렵긴 거 다 좋은데 멈출 수는 없겠구나. 이거 평생 멈출 수 있는 분야의 어떤 무엇이 아니구나, 사람을 마음에 들이는 일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챕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가 이 챕터가 이어지는 챕터를 이 우연과 인연의 첫 꼭지로 읽은 이유가요, 사실 그 멕시코인 친구 P 씨와 제가 만나게 된 게 사실 굉장히 우연히 겹쳐진 일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책에 불가리아 벨리코 떠르노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벨기에인 친구 A가 등장합니다. 그 벨기에인 친구 A의 집에 제가 머물렀는데요. 어떻게 머물게 됐냐면요, 불가리아인 친구
다른 어떤 친구가 있었고 이스탄불에 있는 저의 터키인 친구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리아에 간다니까 그럼 내 친구 사니까 걔네 집에 가서 묵어 하고 제가 그 다른 친구 집에서 묵다가 그 친구가 근데 나 다음 주부터 실습하러 어디 가야 돼. 근데 이 동네에 내 친구 하나 있어. 걔네 집에 가서 살아. 이렇게 해서 A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A네 집에 가서 제가 한 달 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원고를 거기서 쓰게 되는데요. A를 알고 나서 A네 집에서 한 달 정도 제가 살았고요. 벨리코 떠르노보에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 1년 뒤에 A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냐 그랬더니 한국인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근처 살고 싶다 해서 우리 집 와라 해서 저희 집에 또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밤에 좀 심심한데 같이 이렇게 술이라도 먹으러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홍대로 가자. 그래서 우리 둘이 가서 뭐 재밌을까? 그랬더니 홍대에 사실 자기가 프라하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가 한 명 산다. 근데 걔가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한다더라. 그래서 그래? 그 이름 뭐냐? 존이다. 그래서 그래 존 오라 그래 해서 존과 셋이서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막 하다가 이 존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 중에 멕시코에 있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온다더라. 혹시 너네 집에 재워줄 수 있냐 해서 오라 그래라. 그렇게 오게 된 친구가 멕시코인 친구 P입니다. 그래서 사실 멕시코인 친구 P와 저는 연결이 사실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우연에 우연히 더해져서 P씨와 알게 됐고 P씨가 와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자전거 여행을 했다가 자전거 여행했던 그 자전거를 집에 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P씨가 한국 자전거 여행하고 싶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그냥 줬어요. 어차피 저는 자전거 이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주고 너 이걸로 열심히 하고 고장난 버려라 하고 줬는데 그게 또 너무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2년 뒤에 한국에 또 왔습니다. P씨가. 그때 여자친구 I씨를 데리고 왔어요. 나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같이 가도 되네요.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이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막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I씨를 한국에서 만나고 제가 멕시코에 간다고 했을 때 P씨가 내 작업실에 자리 하나 있어. 와서 너 살아 해서 저도 멕시코 푸에르토 모렐로스에서 그 친구 작업실 옆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이 러브 앤 피어라는 꼭지를 쓰게 된 거거든요. 사실 제 책을 하나하나 저 스스로도 뜯어보면 우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벌어진 일들이 우연이 너무 많고 그 우연이 인연이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적인 관찰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인연들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구나 나는 그냥 인연을 어쨌든 잡아두기 위해 기록을 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과 인연을 부여잡은 과정에서 제가 또 그리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됐냐면요. 근데 내가 우연이라는 것들, 인연이라는 것들을 잡고 그 중에서 책에 쓸만한 어떤 독특한 이야기들을 꺼내는 그 과정에서요. 자꾸 제가 자극적인 걸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일상적인 거는 이게 무슨 재미지? 이러면서 자꾸 자극적인 걸 막 찾게 되는 저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거 마음 고쳐 먹어야겠다. 내가 처음 쓰기로 했던 거 일상적인 것도 힘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순간 내가 잊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중간에 혼자 생각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인데요. 제 책에 아주 사적인 관찰 부분에 11번째에 있는 발 아래서 빛나는 별에 있는 부분들을 몇 군데 발췌해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아래서 빛나는 별. 비는 좋은 거예요. 나무와 풀을 자라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비를 피해요. 일상에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거든요.
진짜 노르망디는 비가 자주 오고 유채꽃이 피는 곳이에요. 이건 수십 년 전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의미 부여해요. 마치 더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안심하세요. 지금 이곳에는 낯이가 없어요. 폭탄은 생명을 죽이지만 비는 생명을 자라게 해요. 폭탄은 돈을 주고 만들지만 비는 그냥 얻은 것이죠. 우리는 값없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아요. 거저 얻은 것은 하찮게 보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죠. 네. 낭독회가 분위기가 엄숙하네요. 박수랑 함성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았습니다. 멋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낭독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다음 낭독회는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낭독회 어떻게 하면 안 엄숙하게 할 수 있지? 이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엄숙하다 이러면서 읽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좀 안 엄숙하게 어떻게든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 꿈입니다. 네. 지금 하신 말들은 다 리뷰로 남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리뷰 보는 맛에 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쨌든 삶의 밖에서 제가 양주환이라는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배회하면서 끝끝에 도착한 곳이 아마 프랑스의 르 아브르, 노르망디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인데요. 르 아브르의 어느 건물의 처마 밑에였던 것 같아요. 르 아브르 그리고 노르망디 이 지역은요 비가 정말 자주 와요. 비가 어느 정도로 자주 오냐면 우기 시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시즌에는 30분마다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합니다. 근데 그냥 비가 아니라 장대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해요. 그래서 처마 밑에 들어가는 게 되게 당연한 일이에요. 또 우리 그 유러피언 친구들이 또 우산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처마 밑에 진짜 많이 모여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서 처마 밑에 이렇게 딱 모여서 뭐 말이 통하면 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르아브르에 간 건 프랑스 관광청에서 기자들을 초청해서 취재를 해달라고 해서 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관광청에서 원하는 곳들을 다 한번 돈 다음에 자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또 자유롭게 취재하고 싶으신 것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르아브르에 혼자 나오게 된 건데요. 혼자 나와서 막 처마 밑에서 있는데 어쨌든 관광청에서 보여준 건 저 말고 같이 갔던 다른 기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럼 특별할 게 없는 기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 뭐 하나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를 만한 거 재밌는 역사가 있는 깃든 곳은 없나? 좀 흥미로운 여행지는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30분마다 비가 오니까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갔다 와서 막 그 대표님 표정이 생각나고 대표님 근데 비가 와서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고 이거 어쩌나. 그리고 프랑스 관광청에서는 또 기자들 왔다고 막 맨날 막 미슐랭 막 이런 메스타 식당 데려가지고 막 이러는데 야 나 이거 먹은 값도 못하면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화가 진짜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내 눈에 안 보이지? 자꾸만 대단하고 멋있는 거 그리고 역사가 깃든 걸 찾으려고 너무 애를 썼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손에 안 잡히는 것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딱 가닿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손에는 안 닿는 거면 좋겠다. 그래야 의미가 있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마주한 사람이 처마 밑에 한 남자, 안경 낀 그냥 프랑스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뭐 프랑스 뭐 유채꽃이 피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 진짜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게 프랑스 사람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좀 멋있게 하긴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말을 좀 멋있게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쓰는 영어를 풀어서 쓰게 되면 말이 멋있습니다. 가령 그냥 지나갈 때마다 그냥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아벡 플레지우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마이 플레저예요. with my pleasure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한글로 풀잖아요. 그럼 그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한글로 풀면 되게 예뻐져요.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아마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영어를 풀어 쓰다 보니 그리고 제 영어의 수준이 대학교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제 아마 미국 가면 한 5세, 6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풀이도 그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좀 아이처럼 번역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이 저에게 유채꽃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 노르망디는 유채꽃 카놀라유가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채꽃이 많아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카놀라유고 이게 참 좋아요. 그리고 소가 진짜 유명해요. 노르망디는 소가 소금을 머금은 풀을 먹고 자라서 간을 따로 안 해도 짭짤해요. 이러면서 네, 실제로 거기서 소 요리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방목하는 소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면서 그분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만 기억되는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기자라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만 생각하고 여기 온다. 근데 여기 사실 유채꽃 피고 사람 살고 지금 사실 여기 어디에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어떤 흔적은 아마 그때 듣기로 한 10년인가요? 12년인가 한 번 열리는 출항식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억하면서 전 세계 군함들이 노르망디 르아브르 항구에 모이는 출항식을 하는데 그거 할 때나 우리가 노르망디 기억하지 노르망디 사람들 노르망디 상륙 작전 기억도 안 한다. 우리는 그냥 카놀라유 먹고 노르망디 소금 유명해서 소금 많이 먹고 소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때 제가 머리를 한 대 탁 맞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대단한 얘기를 자꾸 찾으려고 그랬던 거지? 왜 이렇게 멋있는 역사를 내가 갈망했던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머리를 탁 맞고 아, 일상적인 이야기를 써야겠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 아, 내가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일상들에서 소중함을 꺼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중한 것은 어떤 동사랑 연결이 될까라고 혼자 생각을 했을 때 여러 동사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키다였어요. 소중하다고 생각을 들면 지키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 이 내게 주어진 아름다움들을 너무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꿈이나 미래의 형태가 그 모양 혹은 크기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모양이 변했다, 크기가 변했다고 해서 뭐 현실적인로 뭐 제가 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을 많이 쓰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는 사람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았으면 하는 마음도 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양주하는 그릇이 정해져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양주하는 아, 요만큼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도 벅찬 인간이구나 하면서 저의 실체를 조금 영역을 조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글을 쓸 때는 많은 사람에게 가닿는 생각을 하지만 양주환이라는 인간이 마치 더 큰 인간처럼 보이는 것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하찮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저는 하찮은 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찮은 것은 제가 저에게 말하는 이 하찮다는 건 저는 하찮은 것에 마음을 쓰겠다는 말 그리고 각오 같은 것입니다. 가령
친구랑 커피를 마시는데 마음을 쓰겠다, 시간을 쓰겠다는 각오입니다. 세상에서 하찮게 말하는 것들 혹은 제가 그냥 혼자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시간을 아주 많이 사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 시간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면 친구들에게 아주 많이 자랑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찮다라는 말을 나쁘게 쓰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하찮은 것에 눈을 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책은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주 사적인 관찰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아주 사적인 다짐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최지인 시인에게 도움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항상 저희 언룩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언룩이라는 창작 공동체에서 양주안의 얼룩말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코너에선 제가 항상 누군가를 인터뷰했는데요. 그거 하면서 제가 그거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여기 한 구석에 나도 이거 하고 싶다. 나도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지인아 이번에 좀 해줘라. 최지인의 얼룩말 하자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최지인 시인은 이 책을 쓰는 일에 정말 가까이서 작업실을 같이 썼기 때문에 가까이서 본 진짜 관찰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했던 다짐이 최지인 시인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랑 최지인 시인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구성과 형식, 허례허식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다시 나올 거지만 퇴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지인 시인을 자리에 잠깐 모시고요. 최지인 시인에게 마이크 잠깐 넘겼다가 다시 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례허식은 박수와 함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저 나갈게요. 최지인 시인 모시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리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이 오셨네요. 네, 저는 최지인의 얼룩말 사회를 맡은 최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허례의식을 좋아하는 것도 맞고요. 네, 저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식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을 하면 그 낭독회의 뭐 다소 엄숙한 혹은 뭐 특별한 그 공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네네. 아주 사적인 여행은 이게 이렇게 돼 있네요. 양조한 작가의 첫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상 30여 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책의 시작과 끝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사실 난감할 따름입니다. 저는 대본에 좀 충실하는 편이라서 최지인의 얼룩말은 나만의 색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예술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터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작가의 삶이 맞닿기를 기대합니다. 네, 양조한 작가는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용산에서 자랐습니다. 월간 아트레블에서 에디터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창작 집단 언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양주환 작가를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한껏 엄숙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껏 떠들어 주시고 한껏 그의 즐거움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한껏 엄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계속 이 텐션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첫 책이자 독자를 만나는 첫 행사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떨리시는지. 많이 떨리시나요? 아, 네. 저보다 더 떠드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떨리지 않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이 무대에서 쇼케이스를 열었는데 그때는 좀 떨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침착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 쇼케이스라는 이름으로 사실 낭독회를 작가들은 잘 열지 않잖아요. 그래서 쇼케이스라는 이름으로 낭독회를 여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이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대본을 사실 적어 왔습니다. 이 질문을 미리 해주셔가지고 대본을 적어 왔는데요. 일단은 처음이라는 순간이 주는 아마 특별한 감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최진 시인님은 이제 데뷔 10주년이 넘어가시고 계시는데요. 기억도 안 나실 수 있어요, 그 순간이. 근데 저는 오늘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게 특별하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아마 저도 최진 시인처럼 10년이 지나면 그때 어떤 감정이었겠구나 하고 재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한테는 근데 특별한데 뭔진 모르겠다. 어떤 특별함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고요. 사실 어제가 오늘보다 훨씬 떨렸습니다. 어제가 진짜 많이 초조했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고 여기에 사전 질문지에는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밑에다가 초조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초조했고요. 특히 쇼케이스라는 이름 자체가 저는 사실 낭독회보다 쇼케이스가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꼭 작품을 내고 표현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낸다, 솔직하게 드러낸다 라고 했던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지도. 그래서 쇼케이스라는 건 말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아, 양주환이라는 실체를 드디어 드러내는구나. 용기를 내서 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참 그 쇼케이스라는 말을 좋아했고요. 또 초조했던 마음은 한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시기별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기, 쇼케이스 티켓 오픈했을 때. 와, 이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 초조함 1번, 그리고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걸 제가 알았을 때, 와, 큰일 났네? 이러면서 초조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 초조한 나머지 제가 오늘 낮잠까지 자버렸습니다. 진짜로 낮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제가 회피하고 싶었어요. 이 초조한 시간을.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짐을 좀 새롭게 했는데요. 그건 뭐였냐면 의 초조함, 긴장감은 인생에 다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처음이니까 이 정도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정도로 떨리는 거다. 아까 대기실에서도 저한테 계속 낯빛이 안 좋다, 뭐 손이 차다, 막 계속 그러셨는데 실제로 손이 찼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초조함이 사실 싫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초조함을 언제까지 내가 기억할 수 있지? 벌써 그립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은 뭐냐면요, 애틋함입니다. 벌써 좀 그리운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순간을 좀 부여잡고 싶을 정도로 애틋합니다. 네. 제 경험상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흘러도 제가 했던 어떤 뭐 행사라든지 낭독회라든지 그리고 모든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자주 본 얼굴들은 기억을 하고 그 자주 보는 얼굴을 또 만났을 때 반가움도 지금도 계속한 것 같고 저는 우선 주한 씨가 너무 초조해해서 나는 오늘 하나도 안 초조해서 아침에 집 청소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다 버리고 뭐 했는데 조금 지금부터라도 제가 긴장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목에 관해서 물으려고 해요. 그 아주 사적인 여행이라는 에세이 제목이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목들이 있었고 그 긴 고민 끝에 아주 사적인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첫 책을 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지었어요. 이 원고 자체도 사실 한 3년 전쯤에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쓰기 시작했고 2년 전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제목을 이제 좀 붙여서 구성을 해야겠다. 이제는 이제 챕터들을 어디에 넣고 이런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시점에 지었던 제목이고요. 그때 제가 사적인이라는 말에 너무 꽂혀가지고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작업실에서 아주 사적인 여행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우리 최진 시인이 또 경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말들을 굉장히 흘려들어요. 이 첫 작가의 그 마음을 잘 몰라. 까먹었나 봐. 근데 좋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좋구나 하고 그게 까먹다기보다는 이게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이미 이 과정을 겪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미 또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 그리고 뭐 나온 게 없는데 네. 지금 뭐 한글 파일에 아주 사적인 여행 하나 친 거 말고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주하나 그건 별로다 좀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렇게 자라나는 싹을 제가 어떻게 자랄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그 말에 아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좋다 해봐라 응원해줬던 기억 아닐까요? 네, 뭐 굳이 정정하고 가진 않겠지만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실 그리고 저도 만들 때만 해도 제가 어쨌든 잡지사에서 일을 했고 출판하시는 작가님들 동료분들이 또 옆에 몇몇 분 계셨고 그래서 이 제목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지은 제목은 아니었어요. 이건 분명히 바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 챕터를 다 설명해 줄 만한 건 아주 사적인 여행이었다. 였기 때문에 그 제목을 지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어쨌든 나름 조금 옆에 작가님들을 통해서 출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아는 작가님들의 대다수는 처음 제목으로 가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다 출판사에 편집이 넘어가면서 제목이 많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바뀌겠지 하는 마음에 애정을 두지 않는 제목이에요, 사실. 왜냐면 애정을 두면 이제 바뀌면 싸워야 되잖아요. 내 거 이거 너무 애정 있는 거다 이러면서. 그래서 애정을 안 두고 만들어 두었던 제목이고 그냥 투고용 제목이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냈어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어쨌든 하나의 상품이고 상품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작가만이 아니라 편집자 또 마케팅팀 또 그 팀의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만드는 게 제목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머리를 모으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어쨌든 제목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 딱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그 편집자님 되게 여러 부분에서 의견 마찰이 없었어요. 근데 딱 2번 길게 통화한 게 딱 2번인데 그게 제목이랑 표지였어요. 제목이랑 표지 2개 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이랑 표지 2개 다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제가 조금 미련이 남아서 생떼를 좀 부렸던 거긴 한데요. 일단 제목에서 제가 왜 조금의 생떼를 부렸냐면요. 여행이란 단어를 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의 첫 책이고 양주환이라는 수필가가 여행만 쓰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게 첫 책이고 여행이라는 거에 내가 묶일 것만 같다. 그래서 다른 제목 내가 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해서 와다다다다 만들어서 또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낸 걸 다시 보니까 내가 봐도 너무 별로예요. 너무 별론데 그래도 그냥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다시 통화를 했죠. 근데 편집자님은 그때 딱 한마디가 제 귀에 딱 꽂혔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근데 여행책인데 여행이 안 들어가는 게 이게 맞나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오케이 하고 전화 끊고 제 집에서 되게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 왜 이렇게 여행을 빼고 싶었지? 왜 여행이라는 단어에 민감했지? 사실 다음 거를 다른 걸 쓰면 될 일인데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돌아보니까 제가 미래를 걱정한다는 건 핑계였고 내가 지나온 과거를 충분히 보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과거를 내가 막 사랑하기까지는 아니어도 그 과거가 꽤 괜찮은 삶이었다라고 내가 스스로한테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과거가 여행 잡지 기자였으니까 그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나오고 난 뒤에도 사실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다가 최근에 좀 제가 또 리뷰 보는 맛에 살잖아요. 그래서 리뷰에 자기가 옛날에 너무 재밌게 읽었던 아트레블이라는 잡지의 에디터 출신이라 눈길이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딱 보고 나서 내 과거도 부끄럽게 살진 않았구나.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었구나. 내가 막 너무 대단한 과거를 자꾸 원했나 보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튼 그 편집자님한테 되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 아까의 이야기랑 연결되는데 편집자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말인데 일생일대 어떤 배운 걱정은 그런 곳에서 오잖아요. 저는 저의 한 5년을 그 말 한마디로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듬고 가자, 사랑하고 가자. 그리고 어쨌든 그걸 너무 큰 결핍으로 남겨두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 더 있나요? 1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숙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네. 넘기고 그 책 마지막 쪽에 보면 그 참고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참고한 자료들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뭐 이 책이 있기까지 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뭐 작품이 있다면 여기 제 작품을 써놓으셨는데 답변에 제 작품을 제외하고 또 이승윤의 작품을 써놓으셨는데 이승윤 음악인과 제 작품을 제외하고 싫어요. 혹시 뭐 그 두 인물의 작품을 제외하고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된 책이 있다면 여기 오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싫어요. 그 두 개 말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질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이라는 말이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책들이 저의 책을 할 때 참고를 정말 많이 했고 혹은 어떤 책은 따라 쓴 다음에 문장을 바꿔보기도 하고 했던 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영향을 준 책 그리고 작품 세 개만 꼽으라면 저는 존 버거 선생님의 존 버거의 글로 쓴 사진 이야기라는 에세이집과 최지인 시인의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시집과 싱어송라이터 이승윤님의 정규 1집 폐허가 된다 해도를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개가 그냥 근간과 과정과 마무리가 다 엮여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글로 쓴 사진 이야기라는 책에는요, 그냥 사람들을 사진 찍듯이 묘사한 글만 있어요. 거기에 뭐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고 일상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챕터의 제목도 뭐 사과 먹는 남자, 뭐 꼭 사진 제목처럼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에세이라는 장르가 꼭 어떤 작가가 특출나게 막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고 이게 아니어도 괜찮고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쓸 수 있구나. 그냥 어떤 인물들을 관찰하고 상황을 관찰해서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에세이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제 에세이, 지금 이 아주 사적인 여행의 에세이 형식의 근간이 된 책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또 일하고 사랑을 하고는요, 책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최진 시인이라는 사람에게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도 막 재밌자고 웃자고 말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가장 예민하던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예민하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책은 안 나오지, 출판사에 투고에 답은 안 오지, 뭐 돈도 없지, 막 그런 시기에 옆에서 곁을 지켜준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같이 지켜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책을 제가 딱 받았을 때 우리가 했던 말들이 여기 되게 많이 실려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다시 제 책의 모토가 되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긴 거죠. 중요한 말들은 사실 도처에 널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고, 그리고 최근작도 사실 있어요. 여기에 안 썼지만 아시아에서 나온 당신의 죄는 내가 아닙니까 라는 최근작도, 거기는 이거 그냥 양조한한테 지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뭐 그건 장난이고요. 네, 거기에도 참 많이 저희가 그냥 흘러가면서 했던 말들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말들은 사실 우리가 막 대단한 역사책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도처에 널려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작품이어서 꼭 말하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폐허가 된다 해도는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창작자로서 이승윤이라는 창작자에게 가장 훔쳐오고 싶은 재능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어서예요. 그게 뭐냐면 이승윤이라는 음악가는 한 곡을 작곡할 때도 서사를 한 번 중간에 툭 끊었다 다시 연결하는 작업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승전결 이렇게 가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걸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따라 이런 류의 서사 구성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서사 구성이 너무 잘 드러났던 앨범이 첫 번째 정규 앨범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네 번째 트랙 사형선고라는 곡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굉장히 깊은 허무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 트랙 폐허가 된다에서는 깊은 허무함인데 그래도 너여야만 해 하면서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허무에서 희망으로 넘어갔네? 그럼 그 다음 챕터는 이제 더 큰 희망, 더 큰 희망, 더 큰 희망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 트랙이 코미디어 오소서라는 트랙이에요. 비극과 희극이 엮여 있다. 그런 트랙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구성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사람이 허무함에서 행복으로 가는데 혹은 희망으로 가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돌변하냐, 그 중간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야 어떤 희망으로 가지 않겠냐, 희극만 얘기하는 거 거짓말 아니냐, 이 얘기를 딱 했는데요. 그 얘기가 사실 저한테는 이 책을 쓸 때 계속 브레이크였어요. 그러니까 양주환이 이 책을 쓰면서 여행 괜찮아, 여행 좋아, 여행은 희극밖에 없어 라고 자꾸 흘러가려고 할 때마다 그 말들이 저를 이렇게 진짜 뒤통수를 때리듯이 막아줬던 말들이어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일하고 사랑을 하고 당신의 죄는 내가 아닙니까도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주한 씨 의견에는 뭐 동의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빼려고 했다가 시간 때문에 답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드리고 이제 다 마지막으로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의 추신을 보면 이 책을 쓰기까지 많은 이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이제 창작 집단에서 언룩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집단에서 뭔가 활동하는 것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나요? 우선은 창작 집단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었는데요. 창작 집단이라는 말하고 친구라는 말에 저는 사실 간극을 조금 느낍니다. 그러니까 동료라는 말과 친구라는 말의 간극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있는 최지인 씨는 저는 창작자 동료로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연이 끝나고 뭐 뒤풀이 가고 이러면 다시 친구로서 대화를 하게 되겠죠. 같은 창작자로서 봤을 때는 뭐 여기 있는 최지인 씨도 그렇고 뭐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조이원 싱어송라이터, 전유동 싱어송라이터, 뭐 바카스 콘텐츠 기획자 이분들도 뭐 다 제가 한 번씩은 다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창작자로서 한 번씩 질투가 하고 질투라는 건 사실 어느 면에서 미움도 동반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웠던 적도 있어요. 아 최진이 너무 이쁘다. 말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네. 그렇게 막 질투도 많이 하고 하다가 그 순간이 왔다가도요. 또 시간이 딱 지나면 친구의 순간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되면 또 그 질투가 좀 사라지고 그냥 좋아요. 되게 다 좋고 사실 이제 저랑 이제 말을 트고 지내는데 우리 이 지인이가 90년생이고 전 89년생이에요. 격동의 80년대를 겪어보지도 못한 친구가 저랑 겸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귀엽습니다. 아주 귀엽죠. 뭐 친구로서 아주 귀엽고 애기 같고 네가 뭐 전두하느라니 뭐라니 뭐 그렇지만요. 어쨌든 동료의 순간과 친구의 순간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행운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로서는 날카롭게 작품을 지적을 해주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 제가 어디에서 마음이 상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위로해 주는 것도 또 같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또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참 행운이다. 이런 사람들 만난 건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제게 주어진 10분이 끝나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고 나서도 한마디 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고요. 이것으로 양조한 작가님을 잠시 또 무대 뒤로 보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오늘 이 쇼케이스 자리에서 또 감정에 대해서 또 알게 됐는데 그 질투라는 감정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구나. 근데 사람마다 또 감정을 정의하고 느끼는 것이 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이 책의 감상들도 다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양조한 작가의 첫 책을 읽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만의 색을 내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쇼케이스는 양조한 작가의 얼룩과 관객 여러분들의 얼룩이 함께 만드는 무늬입니다. 남은 시간도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이것으로 최지인의 얼룩말을 마치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최진 시인님께서 또 재밌게 자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진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진짜 부여잡고 싶습니다. 진짜 이 자리가 아마 지금 이 순간이 평생 한 번일 거예요. 첫 쇼케이스. 이거는 제가 완전히 뭔가 새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완벽하게 전무후무일 겁니다. 양주환이라는 사람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무후무한 로망 하나를 실현하고 갈 거예요. 뭐냐 하면요, 낭독회든 쇼케이스든 이렇게 책으로 하면 이런 게 잘 없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꼭지를 읽고 들어갈 건데 앵콜 한 번만 앵콜을 열심히 제가 나올 때까지, 못 이겨서 나올 때까지 한 번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마지막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낭독이에요. 사라질 이름들을 위하여. 여행을 하고 글을 쓰는 건 100년 뒤에는 호명되지 않을 이들의 기억으로 가는 작은 오솔길을 내는 일이다. 누군가 읽지 않고 오르지 않으면 금세 숲이 되어 사람이 더는 지나지 않을 길을 내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역사, 당신의 역사, 언젠가 묻혀버릴지도 모를 이야기들을 세상에 던져놓는 일이다. 누군가 여행과 기록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 개의 괜찮은 문장이 떠올랐다. 그 가운데 진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문장부터 가지를 쳤다. 이제 단 한 문장만 남았다.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굴도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순간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일 겁니다. 지금 와서 제가 했던 공연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참 다시 한번 하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또 울고 앉아 있고요, 뭐라고 또 재밌다고 또 앵콜 해달라 그러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단언하건대 이 시간은 제가 나이가 70, 80 됐을 때, 야, 그때 진짜 좋았어, 그때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 중 하나야 라고 말할 순간일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 혼자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참 벅차고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저도 집에 얼른 가야죠. 너무 정말 같이 부여잡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저 오늘 다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저의 진심입니다.
마지막 읽고 진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어요. 앵콜. 나의 친애하는 당신에게. 여기는 양주안의 정원입니다. 이 편지는 정원의 출구입니다. 출구 밖에는 이제 당신의 정원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텃밭과 울타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역시 나의 정원이 완벽하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언젠가 우리의 정원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일은 중요합니다. 죽음이 자연의 일이라면 삶은 인간의 일일 테니까요.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으니까요. 생명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힘에 저항하며 자랍니다. 아이의 키가 우주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삶은 시대를 불문하고 버거운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름의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목소리까지 들어가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어떻게 해줄까요? 양조한 하고 싶은 거 다 해 해주십시오. 네, 양조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이렇게 안녕해 주시면 그 연예인들 할 때 하는 거 아시죠? 연예인들한테 하듯이 딱 들으면서 제가 신호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